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죠, 그죠? 싱가포르 총리가 나와서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하나의 아시아를 다시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협력을 하면 충분히 우리들끼리 잘 살 수가 있다. 중국과 미국을 설정해 놓고 누구 편 들래라고 물어보는 게 대자적 관계, 국제관계를 본다면 다자적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김미 독립선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수평적 독립 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구의 열강들이 와서 식민지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그런 시스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물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에이펙도 지금 한국이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반도체부터 유조선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거기에다가 생활용품까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이펙과 아세안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주역이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15년 만에 이제 중국을 이제 가봤는데 확실히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화한 중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그 딥시크를 만든 그 회사 대표가 졸업한 학교, 우리로 치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도 아니고 작은 이제 대학 출신이 그렇게 딥시크와 같은 그런 AI를 만들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한 변화의 어떤 조짐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었고요. 일단 거기서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한 그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초 산업들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중국을 일정하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웠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딥시크가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술적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혁신을 이룬 거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미국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는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발전들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굉장히 서로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힘든 그런 국면이 된 거죠.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과거처럼 신냉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진단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뭐 포린 어페어라든가 이런 포린 폴리시나 이런 미국의 국제관계 연구학자들이 주로 제기했던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신냉전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고, 두 번째 관점은 좀 다른 관점인데 주로 이제 뭐 인문학적인 어떤 관점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냉전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이 섹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구역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다자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점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이 신냉전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란 전쟁이죠. 네타냐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전 구도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란을 적대화해서 이란을 완전히 이제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싶었을 것이고, 거기에 미국의 참전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싶었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그냥 제스처로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노선은 분명히 다자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이고, 트럼프가 취임할 때 했던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영역을 설정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제 지역별로 나누자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각자의 어떤 그런 영역 내에서 상대방의 영역을 건드리지 말자. 정치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훨씬 더 많은 국제관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보통 불리는, 과거에는 제3세계라고 불렀죠.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시아가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란의 종교적 지도자나 정치적 지도자들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도 그 사람들이 다 선거로 선발된 사람들이고 선출되어 가지고 권력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은 자기국의 국민들이지, 더 이상 이렇게 바깥에 있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런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특히 이런 그 글로벌 사우스의 지금 경제 발전 모델이라든가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모범이 되고 있는 곳이 아이러니하지만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지금 가장 성공한 모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도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과 정치적 성장을 동시에 이뤘죠. 그죠? 한국이 그런 면에서 아시아의 일정한 모델이었어요. 중국이 민주주의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를 떠나서 봤을 때 중국도 성공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범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패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넘쳐나던 국가가 공화국 혁명을 통해 가지고 중화민국을 세우고 또 그 후에 또 마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중국이 그렇게 공산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경제적 모델은 미국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해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그 대조적인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라는 것이 근대 이후에 유럽에 의해서 강점되고 또는 유럽의 식민화되면서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자신들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좀 있고 각자의 어떤 그런 발전 모델들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의 어떤 이 철학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십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중국 정부가 강조했던 것이 대학 투자였거든요. 대학에 대한 투자. 그래서 대학의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더 이상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중국 내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도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또 자신의 그 경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고 깜짝 놀란 거는 중국이 어쨌든 했어요, 그걸. 대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대학이 너무너무 발전했고 몇 년 내로 아마 거의 뭐 미국도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미국을 넘어서 있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딥시크가 나온 거면 딥시크가 하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놀랄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딥시크 못지않은 일들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세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아세안 연방을 만드는 것이 뭐 예를 들어 정치적 연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경제적 연방을 만드는 게 지금 꿈입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잡을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이 나토를 안 갔죠, 그죠? 일본도 만약에 지금 현재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대로 간다고 한다면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는 10년 내로 몰락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다작한 어떤 그런 국제 협력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균형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들었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그런 관점들이 너무 지정학적이에요. 근데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지오폴리틱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또다시 강조드리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란이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죠. 근데 안 하죠, 그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국제관계에서 설정했던 여러 가지 관점들, 주로 이제 패권 국가 중심의 그런 어떤 국제관계에는 조금 이제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우리는 반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반도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국가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한국의 한자는 사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 한자는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를 중국이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가운데, 센터, 중심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동쪽에 있는 변방인 거죠. 그슬로 올라가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들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죠. 성현들은 괴력난신을 논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을 기록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남겨서 후대에게 배우게 만드는 그게 바로 유교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중국이 왜 공자를 자신들의 사표로 내세우고 왜 공자를 이제 그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스승의 반열에 올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공자학원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는 바로 이제 공자에서 중국 역사의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공자가 다 있었기 때문에 다 그걸 기록하고 후대에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자가. 공자의 핵심은 바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면, 배운다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배운다기보다는 탐구에 가깝죠. 관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게 이제 주된 학문이었다고 한다면, 공자님이 한 말씀은 그게 아니죠. 네가 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면, 뭔가를 배우면 거기에서 진심이 이제 우러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유교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운다는 건 뭐겠어요? 성현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시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의 사상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의 사상이,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곳이 없다면 한국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시아가 뭐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상당히 부족한 게 이거죠. 아시아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라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특히 근대 지식인들은 아시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 청나라가 건재할 때만 해도 이 많은 이제 뭐 조선의 지식인들은 뭐 대부분 이제 왕의 이제 신하들이었죠. 왕이 이제 건재했고, 그리고 그 왕가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는, 실제로 안중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대한의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종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고종 군대의 장교죠. 그 실질적으로 많은 의병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왕에 의해서 이렇게 그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다 이제 이 왕으로부터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거 그런 것이 국가를 방어하는 그 당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무너진 게 바로 이제 일제 강점이죠. 또는 일제 식민지인데, 이것도 이제 강점과 식민지가 다른 점이, 제가 어릴 때만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말 썼어요. 지금 아마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일제 식민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일제 강점기라고 나올 겁니다. 왜 강점기냐?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그때 우리에게 망명정부가 있었잖아요. 상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건국절 논쟁하고 있고, 뭐 대한민국 역사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를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임시정부가 있었고, 우리가 독립국을 인정받고 있었고, 왜냐하면 유엔에 파견을 하고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다니면서 이렇게 외교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한국이 그 당시에 만국 우편법에 가입이 돼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조교사 옆에 가보시면 우정국이 있죠. 지금은 닫혀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물이라고 봐요. 고종이 세웠는데 그 최초의 우체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 우체국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국가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우편이라는 개념은 만국 공통된 개념이었어요. 그 우편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인들이 유럽에도 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거기도 갑니다. 영국에서 열렸던 엑스포에도 가요. 그래서 또 가서 뭐 전시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오만 데를 다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스템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18세기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만국 우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제국이 가입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해 역시 그 우편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통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제국이 독립국이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증거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 근대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뭐였냐, 그러면 사실 이 문제의식은 어디에 시작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에 시작됐죠. 일본이 이제 oku자와 유키치라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에. 지금 일본 지표를 보시면 거기에 있는 인물이에요. oku자와 유키치는 그 당시로 본다면, 우리로 치면 벤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뭘 공부했냐 그러면, 난학이라 그래서 네덜란드를 공부했죠. 그 당시로 네덜란드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요코하마에서 미국 상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oku자와 유키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영어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영어를 갑자기 배웁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 당시 oku자와 유키치는 산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발전에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미국을, 왜냐하면 일단 유럽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그 당시에는 신생국가였고,
그런 신대륙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들이 이제 있을 때였잖아요. 그죠?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을 발간했는데 그 신문에다가 익명으로 칼럼을 한 편 써요. 그 제목이 탈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나기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후쿠자와 유키치는 미국에 대해서 더 가능성이 크게 봤어요. 미국을 더 전망이 좋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고 유럽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시아 지식인들은 유럽을 좀 우습게 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량치차오가 역시 이제 중국에 변법 운동을 했던 중국의 혁신가입니다. 또 혁명가이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당시에 G5 국가 중에 청나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G5 안 들어가 있었고 1919년에 파리에 가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책을 쓴 게 916역인데 그냥 유럽 국가는 도둑놈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래요.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가가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러한 훌륭한 기술을 가진 유럽 국가들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중국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량치차오나 이런 그 당시에 아시아의 지식인들, 뭐 후쿠자와 유키치도 마찬가지예요. 탈아론을 쓰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죠. 공화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주제를 폐지하고 지금 어떤 부패한 그런 어떤 그 귀족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당시에 누구를 지원하느냐? 우리나라의 김옥균 같은 개화파를 지원하죠.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당시에 또 광저우나 이런 데 있던 많은 개혁 중국 지식인들을 또 지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는 그 근대 아시아 지식인들이 너는 일본 사람, 나는 중국 사람, 너는 한국 사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적인 연방으로 만들고자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경제적 블록으로 만들려고 했던. 왜냐하면 실제로 경제적 블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스스로를 아시아를 부르진 않았죠. 왜냐하면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또 아시아의 어느 나라 말도 아닙니다. 아시아라는 말은 서양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시아라는 말을 우리 아시아 근대 지식인들이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청나라를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에 부패의 어떤 온상이었던 그런 과거의 어떤 세력들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또 그러한 의지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유럽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민주의적인 어떤 세력들로부터 아시아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혼자서는 안 되고 같이 화합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타고르가 범아시아주의라는 것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코카콜라 텐신은 인도 가서 타고를 만나요. 그 사람이 썼던 그 아시아의 아름다움에 대한 책들, 뭐 이런 책들을 보시면 처음으로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시아라는 말을 우리 근대 지식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우리나라에는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쓴 동양평화론에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과 상당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러일 전쟁 때 일본을 도와서 우리 아시아의 각국의 아시아인들이 일본을 도와서 승리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의 당사자는 일본과 러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와 러시아였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인들이 일본군에게 협력했고, 그죠? 조선인들도 그 당시 만주에 많이 살았잖아요. 다 협력을 해서 정보도 갖다 주고 뭐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이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시아와 러시아의 싸움에서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이긴 건데 유럽의 어떤 식민주의에 대항해서 그런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선을 병합했다라는 거죠. 병탕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 아시아의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아시아의 정체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이 정점을 이룬 게 바로 이제 아편제도였던 거죠. 그게 청나라 결과적으로 꺾어지면서
아시아가 이제 몰락의 길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이제 광저우에서 발생했던 바로 중국혁명이죠. 그러한 그 과정에서 이 후키자마 유키치가 원했던 것은 이 군주제를 빨리 폐지하고 아시아가 공화정을 설립하고 그 공화정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의 부흥을 다시 이끄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 근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김옥균이 개화파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도 지원했는데 중국도 계속 이제 특히 손여첸을 많이 지원했는데 계속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후쿠자마 유키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게 바로 그 타라노라는 그 칼럼이에요. 평생 이렇게 조선과 중국을 도와서 아시아의 재건을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조선과 중국은 미래로 나아갈 의지가 없다. 우리 일본이 그나마 이제 아시아 삼국 중에서 가장 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끌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를 벗어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아시아를 벗어나자 할 때 이 아시아는 뭐냐? 과거의 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월드가 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다케우치 요시미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방법의 아시아는 뭐냐 그러면 유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반복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근대 초국론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근대 초국론이 잘못 이제 오해가 되어서 이제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단순 논리가 되죠. 많은 아시아인들이 꿈꿨던 아시아 연방과 관련된 생각들이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이 그러한 어떤 아시아 연방이라는 관점들을 수용해가지고 부국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경제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일본의 전개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취하는 것은 일본이 와서 중국을 뭐 강점했다 이런 원한 감정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약속을 깨트린 거죠. 약속을 깨트린 것이고 을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타고로부터 또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부터 이 정반대되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본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실 일본은 배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시아 대동아 이제 공영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한 거고 지금 일본의 우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도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일본이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 싸웠다. 근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만 싸운 게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단결해서 아시아 해방을 위해서 싸운 것이고 일본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17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해양을 중심으로 했던 그 무역 네트워크의 결과물이었어요. 지금 일본을 이렇게 만든 데는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상하이와의 무역 경로죠.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스팀 엔진입니다. 스팀 엔진. 그러니까 전기 기관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바로 이전에 이제 전기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역 경로가 주로 교토에서 시작해서 제주도를 거쳐서 타이완으로 내려가서 오키나와나 이쪽으로 내려가서 타이완으로 가서 또는 제주도로 왔다가 뭐 간다든가 더 멀리 가면은 저기 아랍까지 가는 거예요. 홍해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로 거쳐서. 그래서 그때는 해류를 따라서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본에서 바로 상해를 못 가잖아요. 전기선이 발명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죠. 기존에 있던 무역 항로를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상해는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온 모든, 그러니까 주로 유럽에서 오는 문서에 많은 정보나 이런 건 어디로 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으로 오잖아요. 그때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상해였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상해가 근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옵니다. 그죠? 프랑스 쿼터, 지금도 가시면 프랑스 쿼터니 뭐 온갖 외국인들이 다 오잖아요. 아편 전쟁 이후에. 그래서 상해를 거점으로 해서 거대한 그게 만들어져요. 그 당시 주요 중요한 정보가 다 어디 모여 있었을까요? 상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이 상해로 가려고 했을까요? 정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1930년대까지 그렇게 해서 일본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자본주의는 실업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 실업자 때문에 사실 조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급격한 공급화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농민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땅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식민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양심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식민을 이제 이 유럽식으로 콜로나이즈라고 하지 않아요. 한자 식자가 기를 식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기르는 정책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국민을 길러야 된다. 이 국민은 뭐죠? 공화국의 국민을 길러야 된다. 공화국의 국민을 기르는 정책이 우리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고, 파리 강화회의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어요. 너 일본들은 정말 문명국이구나. 우리들하고 다르구나. 뭐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러한 전개 상황에서 다자라는 관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아라는 관점은 다자적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 다자적 관점을 포기했을 때 일본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를 점령 대상으로 보게 되고, 지금 그러한 그 큰 변화가 없던 아시아를 엄청나게 변화시킨 나라는 아이러니하지만 일본이었던 거죠.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은 없어요. 물론 뭐 고대 제가 말한 수나라 이런 건 있었지만, 그건 고대 이야기고, 이른바 이제 명나라가 수립된 이후에 이른바 중원이라고 부르는, 중국이라고 부르는 내전이 끝난 뒤에 이제 중국은 한 번도 뭐 다른 나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국의 시스템이거든요. 그 제국은 약간 이제 이 마피아 같은 시스템이에요. 중앙에 어떤 두목이 있잖아요. 그죠?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우두머리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유럽도 교황이 있는 거고, 그 교황들이 각 이제 그 왕들을 봉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교황이 군대를 파견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중세가 유지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도 그렇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방식으로 유지가 돼서, 대신에 이제 이 아시아와 이 유럽의 결정적 차이는, 유럽은 이제 그 크리스찬덤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던 신정이었던 거고, 이 중국은 신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 뭐였을까요? 경제입니다. 그게 경제가 우선이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순신 장군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을까? 무엇을 위해서 싸웠을까? 라는 겁니다. 선조를 위해 싸웠을까?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법도,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법이잖아요. 그 당시에 법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 건데, 이 조정이 뭐냐? 이 조정이 누가 임명해 준 거예요? 봉책.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임명된 합법 정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선조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그 법을 위해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걸 위반했잖아요. 임진왜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국제 관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조공과 봉책이라는 걸 이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중국이 조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조공 무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서 우리 더 이상 조공 안 하겠다, 조공 무역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필요 없는 거 안 사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은 그런 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뭐 조공 무역을 하지 않죠. 그냥 중국 필요 없는 걸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조공 무역이었던 거고, 그러면 그렇게 조공 무역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도와주는 것이고, 동시에 물론 그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막 조선 경제에 막 이렇게 결정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봉책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공주 이제 혼인을 시키는 거죠, 왕자들을. 중국에 데려다 놓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성립하고, 그러니까 한 집안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조공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이게 바로 그 당시 국제 질서였는데, 그래서 한국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아시아를 잊어버린 나라가 되어 있죠. 가장 타락가 많이 된 나라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묶어줬던 언어가 바로 한자입니다. 싱가포르이 더 탈화된,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난 나라일까요? 한국이 더 아시아를 벗어난 나라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잘해요, 가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꾸 싱가포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싱가포르 가보면 싱가포르는 현재 아시아적인 나라예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이든 다른 아시아 국가를 가보시면 가족이 여전히 아주 중요해요. 1인 가족 이런 거 없어요, 거기. 거기 혼자 못 살아요, 거기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1인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의 60%가 1인 가족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지표가 아니라 현재 지표로 본다면 굉장히 한국은 아시아를 벗어나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기존에 한국을 이해하던 방식으로는 지금 한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장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아시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상상력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죠, 그죠? 그때 싱가포르 총리가 나와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어쨌든 이 로렌스 웡이 했던 말의 핵심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가 여러 가지 경랑을 겪었지만 이제 드디어 아시아가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아시아를 다시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시아가는 협력을 하면 충분히 우리들끼리 잘 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싱가포르 총리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실질적으로 아세안 국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동맹 운동에 이제 잔재 같은 거거든요. 모여서 이제 국제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면서 경제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게 아세안입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이펙이에요. 이 아이펙은 이제 미국을 여기다 끼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을 끼워주는 건데, 아세안들은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좀 멀리 하면서 아세안 자기들끼리의 어떤 관계, 특히 이쪽에 무슬림이 있기 때문에, 무슬림 세력이 있기 때문에 중동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와 다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은. 근데 그때 이 로렌스 왕 총리의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국에게도 큰 메시지를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독자적으로 우리가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이렇게 혼 역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아시아적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잊어버리면 우리는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전통을 잇는다고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그때 사실 대한민국이란 명칭이 만들어진 거예요. 민국이란 말이 그때 만들어진 거고, 제일 중요한 게 28 독립선언과 나중에 이제 3.1 기미 독립선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텍스트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텍스트가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광저우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중국 근대혁명이죠. 순야센이 제시했던 그러한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윌슨의 자결주의를 이어받아서 국제관계를 어떤 강대국 중심의 대자적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대 두 나라의 강대국끼리의 어떤 1대1 관계를 보통 설정하는 게 대자적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너하고 나만 상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만 상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을 설정해 놓고 누구 편 들래라고 물어보는 게 대자적 관계, 국제관계를 본다면, 다자적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자적 관계는 각 어떤 그 나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수평적 독립 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사실 중국 혁명 사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혁명이라는 것은 중국만의 혁명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그런 국민들의 지지, 그죠? 그런 지지를 받아서 아시아가 하나의 어떤 그 경제 공동체로서 독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챙길래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시아라고 하나의 어떤 공통된 어떤 이상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그런 군주제에서 부정부패와 이렇게 그런 폭력과 또는 그런 무능에 점철되어 있는 그런 세계를 다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런 유럽이나 또는 서구의 열강들이 와서 식민지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그런 시스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물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증거가 바로 독립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헌법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정신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아시아의 어떤 일원으로서 기존에 있는 세계 질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균형자 역할을 굉장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자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 헌법 정신에 더 맞고 지금까지 한국이 물려받은 유산과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적 상황이 이제 무르익게 된 거죠. 국제적 관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대자적 관계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임사에서도 트럼프는 대자적 관계보다는 오히려 그런 권역을 나누어서 자신들의 권역 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이제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에게 이제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이. 그럼 뭘 원하느냐, 아세안은? 우리 한국이 아세안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 걸 원하죠. 왜 원할까요? 한국이 바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세안만 그런 게 아세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센트럴 유럽이라 불리고 있는 구동국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한국에. 그쪽도 우리와 이제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센트럴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경제 개발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원조로 받기에는 이제 지금 좀 뭔가 국민적 정서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본인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패권적인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채널을 단일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안이 중국에 의해서 개발이 많이 됐죠. 중국이 와서 지원도 하고 이제 그동안에 개발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니까 중국이 또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제가 가서 받은 인상은 중국의 목적은 세계 평화다.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모니, 그러니까 조화롭게 중국이 그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걸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닌 그런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그런 충돌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국에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세안 같은 경우도 중국에 일방적으로 그냥 의지하기에는 뭔가 이제 아세안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이제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한국이 여기에서 이제 아세안과의 어떤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가져간다면은 굉장한 이제 아세안 국가로서는 하나의 이제 우군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는 충분히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의 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공영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에 찬탈당했던 그러한 과거의 꿈들을 다시 되살려내는.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절박한 현실이고 왜냐하면 싱가포르 총리가 했던 말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이 자원들이 우리끼리 잘 협력해서 분배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아시아 권역 바깥에 있는 그런 경제권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끼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자급자족했던 시스템 17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아시아 지중해 무역 네트워크거든요. 그게 바로 아시아 연안에 있는 각 무역항들이 했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하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가 과거의 어떤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상당히 미래에 다른 권역들에게도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어떤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에이펙과 아세안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주역이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에이펙도 지금 한국이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사실 이 첨단 기술이라는 게 반도체부터 유조선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거기에다가 생활용품까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에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제조업도 다시 우리가 재생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관점의 전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자지만 이렇게 국제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자적인 분석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다자적 관점에서 좀 문화적인 접근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